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에 지각 개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국 곳곳에 유실 주례가 3,000개가 넘습니다. 산책로 옆에 매설된 곳도 많은데 안전시설이 허술한 곳이 많아 장마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N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흘 뒤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 6개월이 됩니다. 교활한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가을철 대유행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MBN이 짚어봤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임대차 3법까지 예고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강남은 물론 비강남권 중형 아파트 전셋값도 속속 10억 원을 넘으며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대5)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7대5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가 강제 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특정 사실을 적극 일방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또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는 선거 비용 38억 원을 보전하고 정치적 사형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근길에 오른 이재명 지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로 판결을 지켜본 이 지사는 선고 2시간 정도 지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을 냈다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지난날에 대해서는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극적으로 자신을 옥죄던 사슬을 끊어버리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앞으로의 행보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여야는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지사가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면서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 지사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경쟁 상대인 이낙연 의원도 이 지사에게 축하한다고 했고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입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을 제한하는 건 해괴한 논리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이 지사가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선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낙연 의원을 견제하는 세력이 모이게 될 수도 있겠죠. 민주당 전당대회와 차기 대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서남빛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활은 더불어민주당 권력 구도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2파전 속에 이 지사 지지 세력이 대권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이 의원보다는 김 전 의원을 밀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주자 1위인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사 세력 상당수는 김부겸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관심은 당내 차기 대선 구도입니다. 이 지사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2위 자리를 단단히 다지며 1위를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권 구도가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 한 번 요동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당내 주류 세력이 친문이기 때문에 친문들의 목소리와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김 지사까지 살아난다면 친문의 김 지사와 비문의 이 지사, 비문도 친문도 아닌 이 의원 간 대결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지사가 대법원 선고에서 타격을 입는다면 친문그룹은 제3의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틀 연속 서울시 관계자들을 연 이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에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엔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이 마지막 통화에서 고 전 실장은 당시 박 전 시장에게 산에서 내려오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핵심인 통신 내역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와 별도로 개통된 2대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도 파악해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지난 8일 밤에 열렸다는 이른바 대책회의의 성격도 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고발 4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6층 사람들로 불리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일제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입을 열지도 의문인데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누구 하나 지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근무하던 서울시청 6층입니다. 임특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지기 전날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묻는 등 사전에 중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젠더특별보좌관을 비롯한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특보는 휴가를 내고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일차에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박원순의 사람들로 불리던 다른 특별보좌관들 역시 행방이 묘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지만 인선부터 시작해 조직이 언제 구체화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사회단체들하고 이제 우리가 그 구성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계는 이미 서울시가 수차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며 경찰 주도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묵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겪은 피해를 내부에 알렸지만 묵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또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혹도 폭로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좌절됐고 지난해 7월 근무지를 옮긴 뒤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인사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에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범행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범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돕겠다는 방조 의사가 있어야지만은 처벌. 다만 범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에 도움을 줬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일조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선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한데 경찰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 호칭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피해자라 불러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해 호소인 발언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언급을 내놨지만 표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을 썼던 이낙연 의원은 여러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다며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기류 변화가 읽히는데 김두관 의원은 SNS에 박 시장님을 보낸 슬픔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진상조사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당을 자멸의 길로 몰고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한
10가지 질의사항을 개원식 전에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를 10개를 보내드렸는데 대통령 국회 연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나아가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달라며 경찰청과 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의당도 피해 호소인은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옳은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상 피해자다. 기관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죠.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얘기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제기한 전직 비서는 법상 피해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받고 지원받으면 피해자로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틀 전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가부는 여전히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본다며 기관에 따라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다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여가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뒤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즉각 입장을 내놓고 특별 점검에 나선 데 비해 이번엔 뒤늦은 대처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그러나 당시엔 미투 운동이 거세 지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준비 중이어서 바로 대응이 가능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자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22시간 39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부터요. 다음 날인 9일 오후 1시 39분까지를 말하는데요. 네.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첫 보고를 한 사람이 임순영 젠더 특보입니다. 네. 박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딘가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시장실로 달려가서 그 간 시간이 바로 지난 8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시 임 젠더 특보가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라고 물었는데요. 박 전 시장은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 그래서 밤 늦게까지 어쨌든 일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던 건가요? 네. 그날 저녁에 전현직 구청장들과 그 만찬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식당에서 전현직 구청장들과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따르면은 당시 저녁 자리에서도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박 전 시장이 임 젠더 특보와 그리고 비서관 2명과 현안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다시 성추행 의혹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이 임 특보에게 낮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때부터 상황이 급속하게 심각하게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박 전 시장은 이렇게 출근을 안 했나 봅니다. 네, 고한석 비서실장이 바로 그 공간을 찾았는데요. 그때가 네. 오전 9시쯤입니다. 네, 그래서 박 시장과 대화를 하고 오전 10시 10분쯤에 공간에서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34분 뒤인 10시 44분쯤에 박 전 시장이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이 외출하기 전에 산에 가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정오쯤 돌아오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청 관계자가 북악산으로 전화를 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오전 11시 20분과 정오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관계자가 북악산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박 전 시장이 들렀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이후에 오후 1시 39분쯤에 박 전 시장은 고한석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고요. 8일 오후부터 9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2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어떻게 고소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됐고
또 어떤 대책 회의를 했는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투명유리, 이건 또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요. 네, 그 단체장 집무실의 침대를 없애고 가급적 투명 유리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 자신은 그 남해 군수 7년간 안이 훤히 보이는 그 투명 유리 벽으로 된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면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로라도 못하게 하자 뭐 이런가 본데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4년과 8년, 이건 뭡니까? 네, TBS 그 교통방송의 한 아나운서가 지난 14일 출연을 해서 그 피해 고소인이 4년간 뭘 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를 통해서 그러면 서지현 검사는 8년간 뭐 하다 성추행 폭로했나 이렇게 비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어서 서지현 검사는 2018년에 8년 전 일을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왜 40년간 가만히 있으냐 이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항의 방문, 이거는 또 뭐죠? 네, 미래통합당의 그 원내 부대표단이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 등 통합당 의원 8명이 오늘 오후에 서울 그 서대문구 미건동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서 민감용 경찰청장과 한 50분가량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나가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박 전 시장 사망과 성추행 고소 사건의 관련성이 확인됐는지 그것도 또 물어봤지만 수사 중이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원내부대표단은 경찰청에 이어서 서울시청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가 폭등을 의식한 듯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만에 국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파랑과 분홍, 노랑 등 각 당의 상징 색깔이 담긴 넥타이를 메고 연설대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일본 수출 규제 대처 등 성과에도 20대 국회는 협치에 실패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고 있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여전히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며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또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차례 긴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연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역대 가장 늦은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대통령 개원 연설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19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규탄 리본을 옷에 달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고 무표정으로 연설을 경청했고 일부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중앙 통로가 아닌 통합당 의원들이 있는 쪽 통로로 가서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건물을 빠져나가던 중 한 시민이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해 국회 방호원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기다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야당 탓만 했다면서요.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원 연설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걸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따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10가지 사안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사과와 윤미향 사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끝나자 통합당은 야당 탓만 했다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협치를 말하니 당황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국회 연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여성의 삶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상황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곱씹어지는 순간입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말은 깊이 공감하지만 집권 여당 측의 처신과는 모순되는 말이라 듣기에 거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한 오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해 말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1%, 부정평가는 51.7%였거든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여성의 지지도 역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죠.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5.4%, 미래통합당은 31.1%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총합당 창당 이래 처음이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뽑으면서 18대 0,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다 차지하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런 게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왔죠.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에 3선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항의로 불참했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은 표결을 거부해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21대 전반기 국회는 집권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보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황제복무 논란뿐 아니라 학위 부정취득 의혹도 제기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적 증명서 쭉 받았는데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3학기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기 치르는 겁니다. 박 후보자는 군복무 중에 대학을 다닌 것에 대해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며 사과했지만 통합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MBA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자 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년 학비로 1,200만 원, 체류비로 3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호화 생활은 아니라는 건데 아들이 있던 도시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후보자의 예금 2억 원이 되레 더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중순부터 1년 3개월간 스위스에 체류하는 동안 월세 580만 원과 생활비 2,400여만 원 등 체류비 3,062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세로 월 평균 50여만 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 평균 170여만 원을 사용해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인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스위스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집세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학 기간 학교 친구의 집에 방 1개를 룸쉐어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유학 기간에 이 후보자의 예금이 늘어난 점에 대해선 별도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학비 약 1,200만 원을 합치면 4,200만 원을 유학비로 쓴 셈인데 오히려 유학 기간 전후로 살펴보면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019년 4억 6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을 간 기관의 이사로 후보자 아내가 재직 중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다음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에서 인도를 침범한 시내버스가 건물을 들이받아 1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지르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쌍문역 인근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향하던 시내버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근처 승용차 한 대와 추돌한 뒤 연이어 가게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버스 기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며 이곳까지 돌진한 버스는 인근 가게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과 근처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버스가 충돌한 가게 내부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참담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오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버스 기사는 현재 호흡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시점 등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연세대에서 채용 비리와 부정 입학이 드러나 비난이 거셉니다. 직원을 뽑을 때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부총장의 딸은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해 대학원에 1등으로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서류에서 9등이었는데 조작을 통해 딱 한 명 뽑는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연세대학교의 사무직 채용 서류 심사 평가 기준입니다. 출신 대학에 따라 5개에서 7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 우수대와 국내 1위에서 3위 대학 특정학과 졸업자의 점수는 80점, 국내 50위 이하 대학 졸업자의 점수는 그 절반인 40점입니다. 사실상 출신 대학으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구조입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평가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행위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로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입학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에 딸을 부정 입학시킨 교수가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연세대 교수 6명은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구술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였지만 구술 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서류심사 1위와 2위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유실 지뢰가 3,000개가 넘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산책로 옆에 매설된 곳도 많은데 얼마 전엔 김포대교 인근에서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남성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수도 있죠.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대교 옆 강변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실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은 건데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유실 지뢰 매설지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후방 지역에 있는 지뢰 매설지는 전국에 39곳이나 되는데 이 중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지역은 3곳에 불과하고 아직 3,000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25 이후 매설된 대인 지뢰가 남아있는 서울 우면산 등산로 바로 옆입니다. 분명 위험 지역이지만 안내판이 보이지 않고 출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유실 지뢰가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우려가 크지만 시민들은 과거 지뢰지대 바로 옆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불안하고요. 여기 한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또 비가 온 뒤에는 참 염려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경기도 남한산성 인근에도 100개 이상의 지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예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전방에는 내가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 후방도 근처에 지뢰가 있다? 난 또 들어본 적도 없고. 전문가들은 이런 지뢰 매설지가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겹치는 만큼 언제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빗물에 떠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데 지뢰들이 이 산책로로 또 내려와가지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호시설 확충 등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만 47명입니다. 신규 환자가 매일 3,000명 발생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오늘 하루에만 1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612명입니다. 신천지 사태로 환자가 폭증했던 대구에서 지금까지 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은 1,000명을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400명을 넘었죠. 사망자는 291명, 이 중 70세 이상이 230명으로 7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이지 예상을 뛰어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무증상 감염, 공기 중 전파, 심지어 오늘 브리핑에서는 피로함도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꼽혔거든요. 의료진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4시간 바이러스와 싸운 지 6개월.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대욱 기자, 뒤로 보이는 그곳이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 있는 곳이죠? 네, 저는 지금 질병관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질본은 잠시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언론에 처음으로 내부 회의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한 명의 확진자가 내일 조사를 해보면 10명이기도 하고 20명이기도 하는 그런 높은 전파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에서 20, 30대 경증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원인과 광주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의 연결고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줄여서 방대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 사태 6개월을 맞은 지금 근무 인원은 총 292명으로 역학조사관만 151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관들이 고군분투해 왔는데요.
방대본의 상황실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또 있죠. 네, 이곳 오송 질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세종의 보건복지부 건물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습니다. 감염병 경보를 격상하면서 중수본은 현재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시 조직이었던 중수본을 상설화했습니다. 중수본을 복지부 건물 5층에서 7층으로 이사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인원도 253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수본 내부 모습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겠죠. 가장 희망적인 예상은 백신이 대량 공급되기까지 앞으로 최소 1년, 치료제는 조금 이른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 후보는 22개입니다. 백신 전문가들은 이들 중 한두 개 정도가 내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UN 개발계획 주도로 설립된 국제 백신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This is not a normal circumstance. So what would normally take a year can often be done in a month. And the same applies to the COVID-19 vaccines. You know, what would normally take 5 to 10 years, we're hoping to do in between 6 and 18 months if everything works.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공식 문의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20억 개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게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안전성 확보가 핵심인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난도가 낮아 국내에서도 더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제약사는 이달부터 치료제 인체 임상시험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만 명분의 치료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셀에서 항체를 만들어준 유전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로 옮긴 다음 지금 동물세포에서 임상물질 생산 완료하였고요. 코로나에 특이적으로 중화시킬 목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효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치료제나 백신 개발까지는 방역 수칙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사람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시기는 환절기인 가을과 추운 겨울입니다. 감기, 독감 환자가 늘어날 게 뻔한데 코로나 환자와 구별도 어렵죠. 2차 대유행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권영봉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뒤 74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또 다른 대유행을 예고한 올 가을부터의 전파 속도입니다.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왔을 때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죠. 지금보다는 훨씬 크게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의료 체계로 2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증 환자가 90%인 코로나19 특성상 병원의 부담을 덜 생활치료센터 확보는 필수 조건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앞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곳인데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어디래?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렇게 완전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돌볼 병원도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최소한 200병상 가까이 증축하고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숙련된 간호사에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치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술은 계속 발달해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새 기술 개발은 반길 일이지만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작용도 있거든요.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촉을 뜻하는 단어 컨택트에 부정어원이 더해진 언택트는
원래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는 거래 방식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화두가 되면서 비대면 접촉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코로나 6개월, 언택트는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택트의 확산에 한 통신사 다중화상 통화량은 코로나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원격 수업은 대표적인 언택트 분야입니다. 수업의 질은 처음보다야 높아지고 있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을 대신하기엔 부족합니다. 별로 이렇게 친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장 나가서 노는 거나 아니면 대화 같은 거.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에게 언택트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외출은 거의 하지 못한 채 주 1회 구청 직원의 방문이 유일한 낙입니다. 테레비 보고 혼자 고스톱 치는 것도 하고 그냥 지내요.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처럼 언택트의 확산이 단절감이나 우울감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소외계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고 언택트의 확산 속에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그야말로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실거주를 해야 하니 전세 자체가 줄었고 또 임대차 3법까지 예고되면서 전셋값을 미리 올리지 않은 분위기까지 일고 있거든요. 비강남권 아파트마저 10억짜리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초 5억 원이던 전셋값이 6월 들어 7억 원대까지 뛰더니 7.10 대책 이후 10억 원을 호가하는 전세 물건이 나왔습니다. 반년 만에 2배로 뛴 겁니다. 전세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다들 주민들 놀리는 거예요. 그게 전세 땄는데. 서울 강남 3구가 아닌 비강남권에서 아파트 전세 10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와 마포구에서 국민주택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시세가 10억 원을 찍었고 성동구도 10억 원 턱밑까지 뛰었습니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저금리 속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데다 6.17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우선 전세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전세값을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전세값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늘어나는 과세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시차는 있을지라도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소급 적용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전세값 급등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던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번엔 초선 의원 151명만 따로 떼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초선 의원이라고 기존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이 42명, 전체 초선 의원 10명 중 3명가량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의 부동산 총액은 87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8억 2천만 원 상당을 보유했는데 미래통합당의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이었습니다. 보유 주택의 수도권 쏠림도 심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70석채 중 절반가량이 서울에 있었고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70%에 육박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투자처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들은 대출을 끌어모아 금이나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금 유통업체. 금값이 연초보다 20% 넘게 올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을 사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물로도 인기입니다.
받았을 때 없어지는 것보다 요즘은 이제 좀 어렵기도 어려우니까 남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하느니 금에 투자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의 세공되지 않은 골드바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추세고요. 재산적인 가치로 더 많이 보시는. 큰손은 2030 세대. KRX 금시장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 증권사 영업점, 코스닥에 상장하는 한 의료기기 회사의 공모주 청약을 위한 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해 영업점에 손님이 몰린 건데 1조 원의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이거 SK바이오팜의 효과야. 다 나갔어.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30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덩치 큰 부동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2030 세대가 다른 수익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침체된 실물 경제와 달리 자산 시장만 과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하강 기조가 여전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위조 우려로 혹은 관행 때문에 종이 서류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100% 종이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담도 크죠. 최근 종이 서류를 대체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사회,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폰 수리 명세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파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 종이 명세서가 필수였습니다. 위변조 우려로 모바일 명세서로 대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증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일이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로 청구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해집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얘가 위변조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발급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비나 가스비 고지서도 모바일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올해 모바일 고지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천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3천 그루를 아낀 겁니다. 우편 비용도 65억 원 이상 절약됐습니다. 종이가 절약됨에 따른 환경 보호 효과도 있지만은 어떤 발송 기관들의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정부도 내년까지 10건 중 7건은 전자문서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종이 없는 사회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트위터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알 수 없는 해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유명 인사였는데 이들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사기 글을 올려 단 몇 시간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갔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에 돈을 환원하고 싶으니 $1,000를 30분 안에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계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해커 소행입니다. 이 강 큰 해커는 오바마 전 대통령뿐 아니라 조 바이든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주로 거물급 인사들을 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커들이 올린 주소로 단 몇 시간 만에 $11만,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보안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공식 계정을 통해 사회공학적 공격이 있었고 해커가 트위터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에겐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공고했지만 해킹된 계정이 2단계 인증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선 조심하는 게 최고고요. 자기가 또 피해를 안 입으려면 의심스러운 게 떠올랐을 때 그것 막 함부로 막 리트윗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아직 국내 이용자 가운데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트위터가 받은 가장 큰 공격이라면서도 해커들이 금전적인 목적만 있어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2년 전 중국이 미국에 납품하는 컴퓨터에 좁쌀보다 작은 스파이 칩을 심어 수년간 보냈다가 발각돼 큰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후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도 문제가 돼 미국이 퇴출을 하고 영국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앱 틱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앱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사가 제공하는 SNS 앱 틱톡.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앞두고는 표를 구매한 뒤 참석하지 않는 노쇼 운동에 활용돼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앱을 통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국이 제재를 준비 중입니다. Whether it's TikTok or any of the other Chinese communications platforms, apps, infrastructure, this administration has taken seriously the requirement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from. 폼페이오 장관은 미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대담에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도 나왔습니다. Huawei announcement of our own today. The State Department will impose visa restrictions on certain employees of the Chinese. 인권 탄압과 관련된 정권에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자 중국 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파이칩과 화웨이 등 통신 장비 업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 이젠 휴대전화 모바일 앱으로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요즘 웬만한 물건들은 온라인을 통해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가요, 저작권 같은 특이한 상품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경매로요. 달라진 문화 소비 현상,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서핑에 나선 직장인 이상명 씨. 단골 방문 사이트는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기 가요가 하루 한 곡씩 올라오는데 구매를 할지 말지 둘러보는 겁니다. 노래 한 곡의 저작권을 수천 명이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몇만 원의 권리를 사면 차곡차곡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음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달 정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거래하는 곳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사인이 들어간 스니커즈의 출시가는 21만 원. 8개월이 지난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거래 장소까지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가품 및 컨디션 상태를 확인해서 구매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소장하고 여기에 수익까지. 문화 소비도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뒷문을 책임지는 오승환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유의 돌직구가 사라지면서 세이브 기회를 날리거나 홈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과연 오승환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과 기아가 2대2로 맞선 9회 초. 오승환이 던진 공을 최영우가 힘껏 휘두르고 타구는 크게 뻗어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오승환. 옛 동료 최영우에게 석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로 기록됐습니다.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했을 정도로 난공불락에 가까운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승환은 지난 4일 LG전에서도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구속 하락입니다.
올 시즌 평균 구속 145.3km를 기록 중인 오승환은 지난해 팔꿈치 수술 직전보다 약 2km 구속이 느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 타자들이 자신 있게 방망이를 돌리고 오승환의 7월 피안타율은 4할이 넘고 이닝당 타자 2명 이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무려 11.57입니다. 변화구 비중을 늘렸지만 여전히 직구 비율이 높다 보니 타자들이 과거보다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환 특유의 빠르고 묵직한 공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삼성의 뒷문 단속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초복인 오늘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대기는 더욱 불안정해지는데요. 오늘 밤사이 그리고 내일 낮부터 소나기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느 지역을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호남 내륙을 따라서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호남, 경북 서부 지역으로 비의 양은 많은 곳은 7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에는 30도 선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춘천은 32도를 가리키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는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전 전남과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 장마가 다시 시작되기 전 주변 점검에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인처럼 고기와 야채를 먹으면 30년 후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구가 한 개 더 있어야 한다는 환경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은 더 심각해서 지구가 5개는 더 있어야 한답니다. 기름지게, 풍족하게 먹는 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